취재와 관련해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는 주장을 일본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 체제와 연관된 것처럼 해석되는 주장이지만 근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구체적으로 증명하라고 맞섰습니다. SBS 8시 뉴스를 진행했던 김성준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SBS는 김 씨를 사직 처리하고 김 씨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을 폐지했습니다. 2살 아들 앞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아들을 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베트남에선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주 함덕 해수욕장에 상어가 나타나 한때 해수욕장 이용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상어 맞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권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 개입 의혹 등을 캐물었지만 결정적 한방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직접 대응은 그동안 자제하다가 내놓은 첫 메시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가 생긴다면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사 보복이라고 밝혀놓고는 이제는 전략물질이 한국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가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첫 소식 김윤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보복 철회를 요구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맞대응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또 일본의 경제보복이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기 대응은 개별 기업이 맡고 중장기 대책과 외교적 해법은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경제보복의 원인이 됐던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대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 구성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요구한 한국 정부의 답변 시한은 오는 18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청와대 방침에 따라 한일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이번 수출 규제는 아베 내각의 전 부처가 정교하게 만들어낸 보복 조치의 1탄으로 보입니다. 2탄, 3탄을 거론하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로 김범석 특파원 연결합니다. 자, 김 특파원, 일본 정부가 어떻게 치밀하게 보복을 준비해 왔는지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네, 일본에서는 이미 3월부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100여 개 이른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산업에 타격을 줄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건데요. 한 외교 소식통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 중심의 관저가 주도해 부처마다 한국에 타격이 있을 만한 조치를 찾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韓国との信頼関係のもとに輸出管理に取り組むことが困難になっていることに、輸出管理をめぐって不適切な事案が発生したこともありまして、厳格な制度の運用を行って万全を期することにいたしました。 특히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경제산업성은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이마이 다카야 정무비서관의 출신 부서로 최근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外務省の力はちょっと、弱くなって、外交問題に関しても、外交の論理よりも官邸の意向が働いて、そういう経産省マターを手段としてやっぱり使うと。 이런 가운데 NHK는 일본 정부가 탄소 섬유와 공작기계 등으로 제재 분야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본래 용도 외에 미사일과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제조에 관련된 소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국면에서 우리 기업은 홀로 헤쳐가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어제 다급하게 혼자 일본행 밤비행기를 탔었죠. 안건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어젯밤 급히 일본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일본 재계 인사들을 두루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쌓은 일본 내 원로 인맥도 총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우선 반도체 소재를 바로 수입하는 길은 일본 정부가 차단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한 소재를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국제전략물자 수출통제협약인 바세나르 체제에선 이런 우회 교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벨기에나 싱가포르 등 제3국에서 생산한 소재를 수입하는 방안은 그나마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일본 업체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합니다.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히 일본 재계에선 이번 사안을 놓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사실 자체를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를 의식해 이 부회장이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내일까지 일본 관계자들을 만난 뒤 귀국해 모레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업 총수 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일본은 어제부터 북한 때문에 수출 못하겠다는 논리를 새롭게 꺼내들었습니다. 아베 총리까지 직접 이런 주장을 거들 정도였죠. 만약 사실이라면 아주 충격적인 이런 주장을 펴면서도 어떤 구체적 근거도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먼저 소상희 기자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장관은 수출 규제 조치 배경에 한국 정부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不適切な事案があったことは事実であります。ただ、その具体的な内容については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 문제의 발언은 어제 후지TV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북한 등의 대량 살상무기 제조 목적으로 물질이 흘러가는 점이 문제냐고 묻자 아베 총리는 한국이 정직하게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주지 않으면 내보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에칭가스가 북한으로 건너갔다고 주장하는 등 뚜렷한 근거 제시는 없이 일본 정부가 앞장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복 조치가 아니라 안보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다라는 이야기로 바꿔나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납득하여서 아베 정권에 대한 표를 던져준다. 일본 내부에선 다음 달 한국을 안보 우방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을 거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문제의 에칭가스가 북한으로 갔을 수 있다. 일본 언론이 익명의 인사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거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왜 낭설인 것인지 이동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본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에칭가스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자 청와대는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칭가스는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수출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외교부는 일본이 의혹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업들 역시 주문량과 창고 입고량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정당성을 찾기 위한 것 같은데 반도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거기다가 넘기겠어요.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기업이 힘들게 수입해와서 굳이 왜 북한에 넘기겠느냐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칭가스가 화학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화학가스로 이제 사용하기에는 그 포스겐가스나 사린가스나 이런 거에 비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서 전용해서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생떼를 쓰고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에칭가스는 유출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화학 무기로 사용할 이유가 없고.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지금부터는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사건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가해자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영상에서 어린아들이 서럽게 우는 모습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죠. 조사 결과 2살 배기 아이도 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박정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을 3시간에 걸쳐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남편. 지금 뭔가 했지? 좋은 거 있어. 아저씨 만지지 말을 했어 안 했어? 내가 베트남 아야 했지.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을 찾은 36살 김모 씨가 오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네요. 폭행 이유에 대해선 언어 장벽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어가 다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니까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이는 건 있는데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내를 탓했습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 영상통화도 해갖고 지인들한테 농담도 하고 한국 오자마자 나는 한국말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김 씨의 폭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아들의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해 베트남에 갔을 때 전화 통화가 길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9일 만인 지난달 25일에도 쓸데없이 돈을 쓴다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2살 배기 아들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우는 애는 왜 때리신 거예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외지 출신인 피해 여성이 도움을 구하긴 힘들었겠죠. 또 어린 아들과 가정을 지키겠다며 무자비한 폭력을 참고 신고를 안 했습니다. 이어서 공국진 기자입니다. 남편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만든 음식을 남편에게 권하는 베트남 이주 여성.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중상을 입었지만 여성은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낯선 외지에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 집에 있어. 그때가 안 나가. 끝까지 만나고 없어. 얘한테는 굉장히 잘려하고 스포를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연락이 겨우 닿은 지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고백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자는 지인의 설득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2살 배기 아들 때문에 가정만은 지키려 했다는 겁니다. 애 아빠한테 어떻게 신고를 하냐. 애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본인은 신고를 안 하세요. 결국 남편의 폭행은 지인이 관련 동영상을 SNS에 올린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현재 피해 여성과 아들은 모처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물론 남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베트남 언론에서도 이번 사건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다, 반한 감정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베트남 아내를 잔인하게 폭행한 한국 남성.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베트남 언론에서도 이번 폭행 사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부 매체가 남성의 무차별한 폭력 장면을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인터넷과 SNS에선 한국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옥이었다. 한국 남자가 미쳤다는 원색적인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Nhưng mà sau khi xem cái video đấy thì em lại không cảm thấy những cái quyền cơ bản của phụ nữ Việt Nam như là một người vợ đã được.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든가 아니면 여성 피해자들을 잘 보호해주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박항서 감독 덕에 더욱 돈독해진 베트남과의 관계에 금이 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돼서 또 안 좋아지게 된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고 국제 망신 그런 느낌이 드네요. 민감룡 경찰청장은 베트남 치안 총수인 또람 공안부 장관을 만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서 이 사건이 양국 간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거세지는 반한 감정에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번 사건 피해 여성처럼 결혼 이주 여성들,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워하죠. 신고해서 가해자를 형사처벌받게 하거나 이혼을 하더라도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권술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이주 여성 조모 씨. 10년 동안 반복된 남편의 폭력을 못 견디고 2년 전 이혼했습니다. 얼굴 많이 달렸어요. 남편 나 침대에 누르세요. 때려. 남편 때려. 나 심정 너무너무 안 좋아. 통크. 전 남편은 위자료를 주지 않았고 갈 곳을 찾지 못해 아직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걸어서 일이 싸서 남편 가. 여러 번 이렇게. 니 안 가 이렇게 때려. 가정폭력 신고로 이어지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선처를 요구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 A씨는 지난해 외도를 의심하며 흉기로 협박한 남편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량을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2심 법원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베트남 여성 B씨가 데려온 14살 딸을 성폭행한 계부는 1심 징역 8년이 2심에서 징역 6년으로 낮아졌습니다. B씨가 아이 셋을 혼자 키우기 어렵다며 감형을 요청한 겁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도 뺏기게 되고 바로 출국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그 신고율 자체가 더더욱 낮아집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달라고 외칩니다. 인권, 평등, 존중 하되 안 돼요. 인권, 평등 있어요.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SBS 메인 뉴스를 진행했던 김성준 전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방송에서 몰카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영등포 구청역에서 몰카범을 잡았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된 건 지난 3일 밤 11시 55분쯤. 출동한 경찰이 체포한 남성은 SBS 김성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5호선과 2호선 역사를 잇는 환승통로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시민에게 적발됐습니다. 체포 당시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김 씨의 전화기에선 여성의 신체 사진이 발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SBS는 김 씨가 제출한 사표를 오늘 오전 수리했고 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빨리 삭제를 하고 결정을 내는 부분을 사안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김 씨는 SBS 8시 뉴스 앵커로 활동했고 보도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라디오 방송에선 몰카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평생 멍해가 돼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일 텐데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김 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SBS로선 위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부 팬들이 예능 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태국 현지 촬영 때 멸종 위기인 대왕조개를 제주했다가 결국 사과하게 된 예능 프로그램이죠. 공태영 기자입니다. 태국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종인 대왕조개를 캐내는 장면을 내보내 태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정글의 법칙.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한 온라인 팬 모임이 프로그램에 대한 폐지 촉구 성명서를 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예능 프로그램이 되었으므로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태국 당국에서 철저히 조사받아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르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했습니다. 제작사나 방송사 그쪽이 잘못인 것 같은데요. 방송을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나 대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태국 경찰은 제작진과 출연자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출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정부에 보낸 공문이 공개됐습니다.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방송본을 보면 멸종 위기인 조개를 잡는 데 그치지 않고
이걸 먹는 장면까지 방송했습니다. 이어서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협조 공문이 태국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하지만 실제 방송에서는 대왕조개를 잡는 장면을 내보냈고 예고 영상에서는 시식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제작진이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공문으로 약속할 정도로 규정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장면에 대한 연출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 문제의 장면에서 여성 출연자는 다이빙 장비 없이 맨손으로 대왕조개 3개를 채취했는데 전문 스쿠버 다이버들도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기 쉬울 정도로 대왕조개 채취는 어렵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바닥에 좀 이렇게 좀 박혀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쉽게 들고 나오기에는 아무래도 무게감도 있고 좀 힘이 좀 필요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생의 대왕조개를 신고 없이 잡으면 국제 멸종위기종의 채취를 금지하는 우리 야생생물법 16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여성 경찰관이 취객을 적절히 제압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대림동 여경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출동했던 남녀 경찰관이 자신들이 체포한 취객들에게 112만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왜 112만 원일까요? 우현기 기자입니다. 동료 경찰관을 때린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의 대응 방식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대림동 여경 사건. 공무집행을 방해한 취객이 아니라 여경의 대응에만 비판이 집중되면서 경찰청장까지 나서 현장 조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남녀 경찰관이 자신들이 검거한 취객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건 지난 5일. 폭행과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112만 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112 신고 대응 체제 하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대적인 의미에서 112만 원이라고 이제 정한 겁니다. A 경위는 앞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사건의 본질은 공무집행 방해인데 여경 비하로 변질돼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금전적 배상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알릴 목적의 소송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경찰관은 앞서 지난 5월에는 자신들을 비하하는 악의적 인터넷 댓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어서 공직도 맡지 않고 해외로 떠났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여러 차례 만난 게 또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그가 중앙지검장으로 적폐청산을 주도하던 시절에 2차례 식사를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났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금년 4월에 만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잠시 뒤 만난 사실을 인정합니다. 한 2월경 정도 본 것 같습니다. 한 2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2015년 말 양 원장을 처음 만나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날 처음 얘기가 나왔고요. 몇 차례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 후보자는 당시 야인이었던 양 원장을 격려하는 자리였고 정치적 얘기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나 그분이나 다 술을 좋아합니다. 그 자리 자체가 그냥 지인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양 원장에게 검찰총장직을 제안받았냐는 질문에 황당한 듯 웃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무슨 검찰 지금 자세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몸을 낮췄습니다. 많이 좀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을 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오늘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은 윤 후보자가 자신의 후배 검사인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윤 후보자는 골프를 함께 치고 식사를 함께 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개입설은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민 기자입니다. 야당은 윤석열 후보자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의 관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윤우진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었나요? 한두 번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2013년 윤 전 용산 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동안 검찰이 구속영장을 6번 기각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과정에 윤 후보자가 연관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윤 후보자는 친분은 인정했지만 윤우진 서장을 만나서 식사한 거는 맞는데요. 거기서 무슨 고급 양주 먹고 저녁 식사를 과하게 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남석 변호사를 그 동생인 윤대진 과장이 훨씬 잘 알고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 당시 대구 고검검사로 사건에 개입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를 두둔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의혹을 풀려면 신동일 당시장관이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봐야 돼요. 또 왜 이거를 근거 처분했는지.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핵심 증인인 윤 전 용산 세무서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의혹은 끝내 풀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정작 질의는 청문회가 시작되고 70분이 넘어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를 앞에 두고 여야가 1시간 넘게 감정 싸움을 벌였던 거죠. 이민창 기자입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윤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생활에 문제가 된다면 인적사항 다 지우고 주십시오. 왜 이렇게 안 냅니까? 도대체가 이게 왜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또 이게 타당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 한국당 법사위원 대부분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고발된 것을 두고 자격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이 지금 경찰의 소환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고발당해 조사받는 사람이 청문회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언론에서는 12분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당은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심각한 모면을 느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고발당한 사람들 다 빠지면 할 사람도 없어요. 여야 간 말싸움에 윤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청문회 시작 70여 분이 지나서야 시작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자, 영화 조스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 제주의 해수욕장에 나타난 상어입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놀란 피서객들이 물 밖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수면 위로 커다란 지느러미가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물 아래 커다란 검은 물체가 있습니다. 상어 있는 거 맞죠? 상어 맞다. 제주 함덕해수욕장 앞바다에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난 건 오후 12시 10분. 놀라서 상어인지 돌고래인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확실히 보러 간 거고 상어라는 게 확인되니까 나와서 신고를 한 거고. 해경은 피서객들을 대피시키고 해수욕장 입수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상어는 10분 동안 주변을 헤엄치다 사라졌습니다. 수색 작업을 벌이던 해경은 상어가 먼 바다로 나갔다고 보고 1시간 뒤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당시 해수욕장에 물놀이와 서핑을 즐기던 피서객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최근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상어가 우리 해역에 출몰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몸길이 4m의 백상아리가 잡히는가 하면 강원도 삼척 앞바다에서도 죽은 백상아리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어를 발견하면 거리를 두고 신속히 대피하라고 조언합니다. 팔이 휘젓거나 다리를 저으면서 이렇게 뭐 액션을 크게 취해서 나오면은 상어가 또 들리게 돼서 온천에 있다가도 공격성을 변하는 순간들이 많아요.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문을 닫은 공장을 빌려 쓰레기를 가득 버리고 도망가는 일당이 있습니다. 안전 문제도 심각하고 치우는 건 주인 몫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출입문부터 빼곡히 쌓인 쓰레기가 공장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한쪽 문은 무게를 못 이기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건물이 터져가 있어가 나 폭발 사고 난 줄 알고 내려와 보니까 폐기물이 적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연말 공장을 빌린 임차인들이 벌인 짓입니다. 이들은 인근 다른 공장을 빌린 뒤 이곳에도 폐기물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치우는 건 고스란히 건물 주인의 몫입니다. 고철 장사를 하겠다고 평소 큰 실내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한다고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이 공장은 쓰레기가 건물을 넘어 마당 앞까지 쌓였는데요. 주유소 기름 탱크와 바로 맞닿아 있어 자칫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집이 기름 양이 20만 7천 리터 양이거든요. 자연 폭발로 불날까 싶은 걱정하에 잠을 못 잔다니까 지금. 저렴한 가격에 폐기물을 받은 뒤 몰래 버려 부당이익을 챙기는 불법 폐기물 유통업체들이 기승입니다. 문을 닫은 공장을 빌려 폐기물을 버린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해 추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탓에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나흘 전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결국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건물주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붕괴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붕괴 사고가 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5층 건물. 먼지 바람이 인 직후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까지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기 전 이상 징후가 있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 하루 전에 이미 붕괴 위험성이 발견됐다는 건물 철거업체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7월 3일 날 기사가 좀 이상하다고 그래요. 쫄딱이니까 흔들림이 좀 있었다는. 사고 당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물주인 임모 씨와 공사 현장 관계자가 참여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붕괴 사고 20분 전에 건물이 흔들린다는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구청이나 소방당국에 붕괴 위험성을 알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심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도리어 붕괴 건물이 애당초 부실하게 지어졌다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해는 차고를 쭉쭉 빠져있어요. 부실 공사에다가 이것이 낙후 건물 등을 가져갈 수가 없다. 경찰은 건물주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 책임과 함께 붕괴 위험성을 은폐한 책임이 있는지 집중 조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남극의 대표 동물, 귀여운 펭귄이죠. 우리나라가 펭귄 보호를 위해 펭귄 마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 남극 과학기지인 장보고 과학기지. 장보고 기지에서 3km 떨어진 인익스프레시블 섬 주변에는 펭귄 수백 마리가 모여 삽니다. 흰 배에 검은색 날개를 가진 아델리 펭귄입니다. 남극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펭귄이지만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주요 보호생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섬에 연구자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서식지 파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펭귄 보호를 위해 이 지역을 남극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 5월 열리는 전체 남극 회의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이탈리아, 중국과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펭귄 보호뿐 아니라 해당 지역 자원 생태계를 우리나라가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남극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겁니다. 남극의 동식물들의 서식에 악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확인이 되면 그런 것들을 주변 당사국들에게 여러 가지 협조를 권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에도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 펭귄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제안해 현재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영국은 워싱턴에만 700명이 넘는 외교관을 둘 정도로 미국과 가깝습니다. 뿌리도 같고 언어도 같고 국가 이익도 공유하죠. 그런 나라의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서툴고 무능하다고 호평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비밀 외교 메모까지 공개됐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3년 반째 워싱턴에서 근무 중인 킴 데럭 주미 영국 대사. So it is special across the breadth of it, across the depth of it, but it doesn't mean that there aren't moments which are when we have some quite sharp disagreements. 그가 최근까지 본국에 보낸 미국 정부에 대한 이메일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능하고 어설프다면서 백악관 내부는 사실이고 칼싸움을 하는 것 같다고 혹독하게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력이 불명예스럽게 끝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보고서 유출은 해로운 행동이라면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주재국 대사의 정직한 평가를 기대한다고 옹호했습니다. I'm not remotely concerned by what the ambassador said. He was doing his job properly, and for the most part, I agreed with his comments.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페라지 브렉시트 당대표는 킴 데럭을 당장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될지 여부는 전 세계의 관심사죠. 취임 후에 최고의 지지율은 회복했는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에게 1대1 대결 때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자신의 경제 분야 업적을 틈날 때마다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 The unemployment rate is the lowest rate it's been in over 51 years. Think of that. 경제 호황에 힘입어 국정 수행 지지도 44%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분야 지지도가 51%로 과반을 웃돌며 가장 높았는데 G20 정상회의, DMZ 북미 정상회동 직후임에도 외교 분야는 40%만이 지지했습니다. In a sense, it's kind of inconsistent with the way he promotes democracy acro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 유력 주자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1대1 가상 대결에서도 10%포인트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모두 패해 재선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과거 흑백 분리주의 두둔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일을 거론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2020 대선은 막판까지 반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지지층의 폭발적인 응집력, 민주당 유력 주자인 바이든의 과거 인종차별 논란 발언 등도 벌써부터 전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 김일성의 사망 25년을 맞는 날입니다. 대대적인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특이한 점은 북한의 군부 인사들이 당 정치국 위원들보다 뒷줄로 밀려났다는 점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낮 12시가 되자 평양 시내에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버스와 열차는 모두 멈췄고 유람선에 탄 시민들도 고개를 숙여 묵념합니다. 김일성 사망 25주기를 맞아 북한이 대대적인 추모 행사를 벌였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오보이 씨름님에 대한 그리움이 덜만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깜깜한 자정에 참배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오전에 들렀습니다. 2년 전에는 군부를 앞줄에 세웠지만 올해는 사상을 책임지는 당 정치국 위원들을 앞세웠습니다. 자력경생의 전략을 틀어쥐고 전체의 사회주의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굳은 교리를 다짐했습니다. 내부 결속을 통해 체제에 흔들림이 없어야 북한에 보다 유리한 대미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향후 실무 협상에서 물러섬이 없음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5년 만에 중앙 추모대회도 열었습니다. 주석단 가장 앞열에 여동생 김여정이 눈에 띕니다. 서열이 더 높은 당 정치국 위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높아진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판문점 북미회담 이후 8일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난 김 위원장은 피곤한 듯 눈을 거슴츠레 뜨고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다음 개각 때 법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각종 논란이 있을 때마다 SNS를 통해서 주장이나 반박을 자주 해왔죠. 그런데 최근 자신을 겨냥한
해명 메시지 논란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주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강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관련 글을 올리며 홍보에 나섰던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이후 일주일 넘게 SNS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셀프 의혹 해명 메시지를 두고 청문회 대비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도 해명을 내놓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응에 나서는 것 자체가 조수석의 법무장관 내정서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논란을 잠재우려는 청와대와 달리 민주당에서는 조수석의 메시지가 뒤늦게 다시 부각되면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보좌관이 조수석의 해명 메시지를 당의 공식 대응 방안으로 알고 40명이 넘는 보좌진 단체 SNS에 올린 겁니다. 조국 수석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던 집권 여당이 이제는 조국 띄우기 홍보 기획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보고 있기가 참담한 지경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수석이 김칫국을 마셔도 너무 빨리 마셨다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공익제보센터를 세웠습니다. 자신을 업무 지휘하던 조국 민정수석이 입각, 거론되는 가운데 내부 고발 핫라인을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최지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내부 고발한 김태우 전 수사관. 지난 1일 각종 신고 활동을 대행하는 공익제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공익신고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공익제보자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재능기부로 활동을 시작한 뒤 법인화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이 이번 개각 때 정부 부처에 배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익제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현재까지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장재원 변호사 등 4명도 공동대표로 포함됐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 내부 고발이 주특기인 만큼 한 라인이 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경남 거제의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살해하고 현재 경찰과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석호 기자. 네, 정책사회부입니다. 네,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2시 20분쯤입니다. 경남 거제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건설업체 임원이 흉기에 맞아 숨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45살 박모 씨로 확인이 됐는데요. 박 씨의 전 부인이 해당 건설업체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박 씨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경찰과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협상팀을 보내서 박 씨의 자수를 설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박 씨는 전 부인과의 통화를 요구하면서 옥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치 상황은 벌써 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했지만 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수도 있어서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도로를 차단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아파트 1층에 에어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이 아파트 입주민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 씨를 검거해야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구청이나 시청에서 더위를 몰아내기 위해 반바지 입고 있는 공무원 만난 적 있으신가요?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 반바지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지 염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후 2시 서울시청 사무실. 사무실 이곳저곳을 오가며 업무 중인 남성 공무원을 따라가 보니 반바지 차림입니다. 시원하게 느낄 수 있어서 사무실에서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가 있고요. 쾌적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 여름철 반바지 복장을 허용한 이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바지를 속속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원시청에선 반바지 출근을 권장하기 위한 패션쇼까지 열렸습니다.
공무원들이라고 너무 경직된 그 복장보다는 여름에 한두 달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감온도를 떨어뜨려 실내 냉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데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폭염 속 광화문 광장 바닥 온도가 50도를 넘었던 때 정장을 입은 채 야외에서 10분간 서 있어 보니 몸 표면 온도가 50도를 넘어섰습니다. 재킷을 벗자 40도로 떨어졌고 반팔 셔츠와 반바지를 입으니 36도까지 내려갑니다. 하지만 민원인을 만나거나 외부 일정이 있을 때 반바지를 입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개 일정에서 반바지 입은 지자체장을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자유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글쎄요, 이게 좀 보기에도 그렇고 좀 저희 나이 또래에서는 좀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반바지 문화, 시원함과 단정함 사이 균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연일 수준 낮은 수비로 빈축을 사고 있는 롯데에 민심은 냉정했습니다. 한화, 기아와 함께 올스타 팬투표에서 참패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이래 볼넷으로 출루한 전준우가 투수에게 견제사를 당합니다. 3회엔 신봉기가 안타로 출루했다가 포수 견제에 걸리면서 순식간에 견제사 2개가 기록됩니다. 공격에서 집중력이 떨어진 팀이 수비가 좋을 리 없습니다. 키움 주요상의 타구가 롯데 중견수와 우익수가 주춤하는 틈을 타 대굴대굴 계속 굴러갑니다. 그 사이 주자 2명 모두 홈을 밟고 타자는 3루까지 달렸습니다. 그제 경기, 김하성의 페어 타구 때는 악송구에 악송구가 이어지면서 허망하게 실점했던 롯데. 민망한 플레이가 계속되면서 팬들도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아마추어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하는 수준으로 경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팬들 입장에서 그게 너무 속이 타는 거죠. 롯데와 꼴찌 경쟁을 하고 있는 한화도 계속되는 실책으로 자멸하고 있고 기아도 반짝 상승세를 뒤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며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민심은 결국 냉정했습니다. 올스타전 선발 명단에 인기구단 롯데, 한화, 기아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하위권 3팀. 그들에겐 여름 올스타 축제가 악몽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내일은 중부와 남부 지역의 날씨가 제각각입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중부 지역은 볕이 강하고 33도 안팎의 폭염이 예상되지만 남부 지역은 종일 흐리고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올 텐데요. 기온은 30도를 밑돌아 더위 걱정 없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반가운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요일 새벽 제주도에 장맛비가 시작돼 오전엔 남부,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꽤 많은 양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주변 시설물 점검해 두시고요. 상습, 침수 구역이나 저지대에서는 더욱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존 농도는 경기 남부와 충남에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비가 오는 남부 곳곳에서도 높은 단계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당분간은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새벽 끝난 여자축구 월드컵 시상식 장면입니다. 5만 명의 관중들은 동일한 상금을 외쳤습니다. 남녀 출전팀 총 상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그랬죠. 프로스포츠에서는 이렇게 남녀의 상금 격차는 늘 논란입니다. 남자 대회가 시청률도 높고 또 스포츠 용품도 더 팔리니까 스폰서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자 상금이 더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스포츠 정신을 자본의 논리로만 셈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십니까?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